2001년 의정부 회색빛 하늘 아래 옛 중앙병원의 육중한 골격이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도시의 흉터처럼 남았던 낡은 건물은 새로운 시대를 위한 재물처럼 포크레인의 굉음에 힘없이 세우러졌다. 뿌연 먼지와 콘크리트 조각들이 뒤섞여 자욱한 안개를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일하던 한 인부가 갑자기 기계의 움직임을 멈췄다. 그의 시선은 지하층의 허물어진 벽면 안쪽에 고정되었다. 단단한 콘크리트 속에 기이하게 자리 잡은 어두운 형체. 처음에는 건설 폐기물이라 생각했지만 가까이 다가갈수록 그것은 사람의 형태와 너무나도 닮아 있었다. 잠시의 정적 후 그의 다급한 외침이 공사장의 소음을 갈랐고 잊혔던 5년의 시간이 그 순간 다시 흐르기 시작했다. 현장에 도착한 박진우 형사는 담배를 깊게 빨아들였다. 매캐한 연기가 폐부를 찔렀지만 그의 굳은 표정에는 아무런 변화도 없었다. 낡은 가죽 재킷은 그의 지친 어깨를 무겁게 짓눌렀고 세월의 흔적이 깊게 펜 미간의 주름은 지난밤의 숙취 때문만은 아니었다. 폴리스 라인 너머로 보이는 허물어진 벽의 구멍은 마치 과거로 통하는 어두운 입구처럼 느껴졌다. 동료 형사들이 분주하게 움직이며 현장을 통제했지만 박 형사는 그저 멀찍이 서서 검은 구멍을 응시할 뿐이었다. 그의 머릿속에는 1996년의 어느 날 해결하지 못했던 한 실종 사건의 기록이 먼지 쌓인 서류처럼 떠오르고 있었다. 직감은 때로 이성보다 더 날카롭게 진실을 꿰뚫는 법이었다. 법의학팀이 조심스럽게 유해를 수습하는 동안 작은 천조각 하나가 발견되었다. 흙먼지와 시간에 의해 색이 바랬지만 누구라도 그것이 간호사 유니폼의 일부임을 알아볼 수 있었다. 그 작은 증거물은 현장의 공기를 더욱 무겁게 만들었다. 그것은 단순한 유해가 아니라 한때 누군가의 딸이었고 동료였으며 꿈을 꾸던 한 젊은 여성의 마지막 흔적이었다. 박진우 형사는 그 천조각을 바라보며 자신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다. 5년 전 앳된 얼굴의 신입 형사였던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맸던 이름 이서연. 결국 찾지 못하고 미제 사건으로 종결되었던 그녀의 이름이 녹슨 쇠처럼 그의 혀끝을 맴돌았다. 이제 그녀는 가장 끔찍한 방식으로 돌아왔다. 5년이라는 시간은 한 도시의 풍경을 바꾸고 사람들의 기억을 무디게 만들기에 충분했다. 하지만 어떤 기억은 사라지지 않고 잠복해 있다가 이렇듯 예고 없이 현실을 파고든다. 이서연 간호사의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소식은 곧 언론을 통해 퍼져나갔고 사람들은 잊고 있던 옛 사건을 다시 입에 올리기 시작했다. 박진우 형사에게 이 사건은 단순한 미제 사건의 재개가 아니었다. 그것은 그의 경찰 인생에서 처음으로 겪었던 실패의 상징이자 지워지지 않는 부채감의 근원이었다. 그는 당시의 수사 기록을 떠올렸다. 수많은 증언과 가설 속에서 길을 잃고 결국 아무것도 밝혀내지 못했던 무력했던 자신을. 이제 그의 눈앞에 진실의 조각이 놓여 있었다. 5년 만에 세상에 드러난 비밀은 과연 어떤 진실을 품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가 벌써 당신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면 채널을 구독하고 어느 지역에서 시청하고 계신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참여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이서연 간호사의 마지막 날들, 그리고 그녀를 둘러싼 인물들의 엇갈린 기억 속으로 이제 막 첫발을 내디뎠습니다. 박진우 형사는 이 넓고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를 과연 풀어낼 수 있을까요? 그의 낡은 수첩에 다시 기록되기 시작한 사건의 첫 페이지는 그렇게 차가운 콘크리트 먼지 속에서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과거의 자신과 그리고 아직 모습을 드러내지 않은 범인과의 길고 긴 싸움을 예감했다. 사건 현장은 곧 수습되었지만 박진우 형사는 자리를 뜨지 못했다. 폐허가 된 병원 건물은 거대한 묘비처럼 느껴졌다. 한때 생명을 살리는 공간이었던 이곳이 누군가의 무덤이 되었다는 사실은 씁쓸한 아이러니였다. 그는 병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1996년의 기억을 더듬었다.
활기차게 오가던 의사들과 간호사들, 환자들의 희미한 웃음소리와 소독약 냄새가 마치 환영처럼 그의 곁을 맴돌았다. 이서연. 그녀는 어떤 사람이었을까? 사진으로만 보았던 그녀의 맑은 눈동자를 떠올렸다. 동료들은 그녀가 누구보다 따뜻하고 성실한 간호사였다고 증언했었다. 그런 그녀가 왜 이런 비극의 주인공이 되어야만 했을까?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다시 경찰서로 돌아온 박진우 형사는 먼지 쌓인 캐비닛을 열어 1996년 의정부 중앙병원 간호사 이서연 실종 사건 파일을 꺼내 들었다. 누렇게 변색된 종이 위에는 당시의 수사 상황이 빽빽하게 기록되어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의 증언 알리바이, 용의선상에 올랐던 몇몇 인물들. 하지만 결정적인 증거 하나 없이 모두 미궁으로 빠져들었던 기록들. 그는 파일의 첫 장부터 마지막 장까지 한자 한자 꼼꼼하게 다시 읽어 내려갔다. 시간은 모든 것을 풍화시키지만 기록은 남는다. 그는 이 낡은 기록 속에 어딘가에 감춰진 진실의 균열이 있을 것이라 믿었다. 5년 전에는 보지 못했던 혹은 무심코 지나쳤던 아주 작은 단서 하나를 찾아내야만 했다. 그의 책상 위에는 이서연의 사진이 놓여 있었다. 앳되고 환하게 웃고 있는 모습. 그 미소 뒤에 어떤 비밀과 아픔이 숨겨져 있었을지 이제는 그 누구도 알 수 없었다. 박진우 형사는 사진 속 그녀에게 마치 약속이라도 하듯 나지막이 읊조렸다. 너무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지만 이제라도 당신을 집으로 돌려보내 주겠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지만 눈빛만은 그 어느 때보다 단단하고 결연했다. 이것은 단순한 사건 해결이 아니었다. 5년 동안 차가운 벽 속에 갇혀 있던 한 영혼을 위로하고 그의 실패했던 과거를 바로잡기 위한 처절한 속죄의 시작이었다. 밤이 깊어갔고 경찰서의 불은 꺼지지 않았다. 수사의 첫걸음은 과거로의 회귀였다. 박진우 형사는 5년 전 수사 기록을 자신의 책상 위에 펼쳐놓고 밤을 새워 검토했다. 수십 명의 증언은 서로 엇갈리거나 시간이 지나며 희미해져 있었고 대부분은 더 이상 추적할 가치가 없어 보였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마치 숨은 그림 찾기를 하듯 그는 증언과 증언 사이의 미세한 불일치, 기록되지 않은 사소한 감정의 동요까지 찾아내려 애썼다. 그러다 그의 눈길이 한 곳에 머물렀다. 이서연의 가장 친한 친구였던 동료 간호사 김민지의 진술이었다. 당시 그녀는 이서연이 개인적인 문제로 힘들어했으며 말없이 떠났을 가능성을 언급했었다. 하지만 그 진술의 행간에는 미묘한 떨림과 주저함이 느껴졌다. 박 형사는 첫 번째 목적지를 정했다. 2001년에 김민지는 5년 전에 앳된 간호사가 아니었다. 그녀는 평범한 아파트에서 두 아이의 엄마이자 한 남자의 아내로 살아가고 있었다. 박진우 형사가 예고 없이 찾아왔을 때 그녀의 얼굴에는 당혹감과 함께 짙은 두려움이 스쳤다. 마치 오랫동안 애써 외면해 온 유령과 마주한 사람처럼. 그녀는 형사를 집 안으로 들이는 것조차 망설였지만 그의 단호한 눈빛을 외면할 수는 없었다. 거실에 앉아 찻잔을 든 그녀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시간은 그녀에게 안정된 삶을 주었지만 과거의 그림자는 결코 그녀를 완전히 떠나지 않았던 것이다. 박 형사는 그녀가 무언가 결정적인 사실을 알고 있음을, 그리고 그 사실이 5년 동안 그녀를 짓눌러 왔음을 직감했다. 과거의 기억이 파노라마처럼 스쳐 지나갔다. 1996년 병원 옥상에서 이서연과 김민지는 캔 커피를 마시며 미래를 이야기하곤 했다. 서연은 환자들에게 진심으로 다가가는 최고의 간호사가 되고 싶다는 꿈을 유곤잘했다. 민지는 그런 서연의 열정을 부러워하면서도 그녀의 순수함이 언젠가 상처받지 않을까 걱정했다. 그들의 우정은 끈끈했고 서로에게 유일한 안식처였다. 민지야, 만약 내가 정말 잘못된 걸 보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할까? 어느 날 서연이 던졌던 의미심장한 질문이 이제야
민지의 귓가에 섬뜩하게 되살아났다. 당시에는 그저 막연한 고민이라 생각했지만 그것이 비극의 서막이었음을 그녀는 너무 늦게 깨달았다. 그 질문의 무게가 오늘의 침묵을 만들고 있었다. 박진우 형사는 본론으로 들어갔다. 그는 김민지에게 5년 전의 진술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며 혹시 빠뜨린 것은 없는지 부드럽지만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민지는 기계적으로 당시의 말을 반복했다. 서연이 힘들어했고 아마도 어딘가로 멀리 떠났을 것이라는 이야기. 하지만 그녀의 시선은 불안하게 흔들렸고 손톱으로 자신의 손바닥을 짓누르고 있었다. 박 형사는 그녀를 더 이상 몰아붙이지 않았다. 대신 자리에서 일어나며 나지막이 말했다. 김민지 씨, 거짓말은 사람을 잠시 지켜줄 수는 있지만 평생 감옥에 가두기도 합니다. 당신의 감옥은 충분히 길었던 것 같군요. 진실을 말할 준비가 되면 연락 주십시오. 그 말은 그녀의 마음에 깊은 파문을 남겼다. 김민지의 집을 나선 박 형사의 마음은 착잡했다. 그는 그녀가 진실의 문을 열어줄 열쇠임을 확신했지만 억지로 문을 부술 수는 없었다. 5년이라는 시간 동안 공포에 잠식된 마음을 여는 것은 외부의 압력이 아니라 스스로의 용기일 터였다. 그는 제 기대 담배에 불을 붙였다. 수사는 다시 원점으로 돌아온 것 같았다. 하지만 아니었다. 5년 전에는 몰랐던 사실, 즉 김민지가 무언가를 필사적으로 숨기고 있다는 확신이 생겼다. 그것만으로도 작은 진전이었다. 이제 그는 다음 단계로 나아가야 했다. 이 사건의 중심에 있었지만 너무나도 완벽하게 그림자 뒤에 서 있던 인물 최현석 원장을 만나러 갈 시간이었다. 최현석은 5년 전 의정부 중앙병원에 존경받는 외과 과장이었고 현재는 서울의 인류대학병원 원장으로 화려한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다. 그의 원장실은 그의 명성만큼이나 흠잡을 데 없이 정돈되어 있었다.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과 벽면을 가득 채운 학위증, 저명 인사들과 함께 찍은 사진들은 그의 사회적 지위를 과시하고 있었다. 박진호 형사를 맞이하는 그의 태도는 여유롭고 품위가 넘쳤다. 그는 마치 안타까운 옛 제자를 추억하는 스승처럼 이서연에 대한 기억을 조심스럽게 꺼내놓았다. 그의 표정에서는 어떤 균열도 찾아볼 수 없었다. 그는 자신의 세계를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는 듯 보였다. 1996년의 병원 복도. 젊은 외과 과장이었던 최현석은 인턴과 레지던트들에게 둘러싸여 회진을 돌고 있었다. 그의 카리스마와 실력은 모두의 존경을 받기에 충분했다. 특히 신입 간호사였던 이서연에게 그는 하늘 같은 존재였다. 최현석은 유독 서연을 아끼는 듯 보였다. 그녀의 작은 실수도 너그럽게 감싸주었고 때로는 따로 불러 개인적인 조언을 건네기도 했다. 병원 내에서는 그들의 관계를 의심하는 시선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실력 있는 의사와 장래가 유망한 간호사의 이상적인 멘토-멘티 관계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가끔 복도 끝에서 마주치는 그들의 눈빛 속에는 단순한 사제 관계 이상의 복잡하고 은밀한 감정이 흐르고 있었다. 박 형사와의 면담에서 최현석은 시종 일관 침착함을 유지했다. 그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서연이 재능 있고 열정적인 간호사였지만 내면적으로 예민하고 불안정한 면이 있었다고 회상했다. 그는 교묘하게 그녀의 실종을 개인적인 문제로 인한 충동적인 선택이었을 가능성으로 몰고 갔다. 그녀는 너무 이상주의적이었지. 현실의 벽에 부딪혀 많이 힘들어했어. 그의 목소리에는 안타까움이 묻어났지만 그 말은 결국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교묘한 화법이었다. 그의 알리바이는 5년 전과 마찬가지로 완벽했고 그의 사회적 명성은 그 어떤 의심도 허용하지 않는 철옹성과 같았다. 최현석의 원장실을 나오며 박진우 형사는 깊은 무력감을 느꼈다. 최현석은 너무나도 매끄러웠다. 그의 대답에는 막힘이 없었고 그의 태도에는 빈틈이 없었다. 하지만 바로 그 완벽함이 박 형사의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다. 사람은, 특히 아끼던 제자의 비극적인 소식을 접한 사람은 감정의 동요를 보이기 마련이다. 하지만
최현석은 잘 짜인 연극을 하는 배우처럼 슬픔을 영위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직감했다. 저 남자가 모든 진실을 알고 있거나 진실 그 자체라고. 그러나 직감만으로는 괴물을 잡을 수 없었다. 그에게는 괴물의 발톱을 드러낼 날카로운 증거가 필요했다. 다시 1996년에 어느 늦은 밤, 이서연은 우연히 최현석의 연구실에 들렀다가 그가 수술 기록지를 조작하는 장면을 목격하게 된다. 며칠 전 간단한 수술이라 여겨졌던 환자가 갑자기 사망하는 사건이 있었다. 최현석은 그것을 환자의 기저질환 때문이라고 설명했지만 서연이 본 것은 달랐다. 그는 자신의 명백한 과실을 덮기 위해 기록을 바꾸고 있었던 것이다. 존경하던 스승의 추악한 이면을 마주한 순간 서연의 세계는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충격과 배신감에 휩싸여 그 자리에 얼어붙었고 최현석은 인기척을 느끼고 차갑게 뒤를 돌아보았다. 그들의 눈이 마주친 순간 비극의 톱니바퀴는 돌이킬 수 없이 맞물리기 시작했다. 박진우 형사는 수사 방향을 바꿔 병원 자체의 비리를 파고들기 시작했다. 그는 1996년 전후의 병원 행정 기록과 의료사고 관련 자료를 요청했지만 병원 측은 이미 폐업했고 관련 자료 대부분이 분실되었다는 형식적인 답변만 내놓았다. 마치 누군가 의도적으로 과거의 흔적을 지워버린 것 같았다. 그는 포기하지 않고 당시 병원에 근무했던 다른 간호사들과 직원들을 수소문해 만나기 시작했다. 그들은 모두 최현석을 최고의 의사였다고 칭송하면서도 그의 이름이 나오자 어딘가 불편한 기색을 보였다. 보이지 않는 압력과 오래된 침묵의 카르텔이 사건의 진실을 겹겹이 에워싸고 있었다. 같은 시각 김민지는 집에서 낡은 앨범을 꺼내보고 있었다. 앨범 속에는 이서연과 함께 찍은 사진들이 가득했다. 환하게 웃고 있는 서연의 얼굴을 보자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다. 그녀의 뇌리에는 서연이 사라지기 바로 전날 밤 자신을 찾아와 울며 매달렸던 서연의 모습이 떠올랐다. 민지야, 나 너무 무서워. 최 과장님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됐어. 서연은 무언가에 심하게 쫓기고 있었지만 민지는 그저 그녀를 달래며 대수롭지 않게 넘겼었다. 그날 밤 서연의 공포를 외면했던 자신의 선택이 평생의 죄책감이 되어 그녀를 괴롭히고 있었다. 더 이상은 외면할 수 없다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전화기를 향해 손을 뻗었다. 수사에 별다른 진전이 없어 답답해하던 박 형사에게 법의학팀으로부터 연락이 왔다. 현장에서 발견된 유품 중 심하게 부식된 삐삐 호출기가 하나 있었는데 5년간 콘크리트 속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내부 메모리의 일부를 복구했다는 소식이었다. 데이터는 대부분 손상되었지만 마지막으로 수신된 숫자 메시지 몇 개가 복원되었다. 그중 하나는 4816 사랑해, 그리고 다른 하나는 청사, 천사 같은 평범한 메시지들이었다. 하지만 마지막 메시지는 달랐다. 그것은 045월이라는 의미를 알 수 없는 숫자였다. 박 형사는 이 숫자가 단순한 호출 번호가 아니라 무언가를 암시하는 암호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다. 숫자 045일의 의미를 파악하기 위해 박 형사는 병원 내부 구조에 대해 다시 조사하기 시작했다. 그는 낡은 병원 설계도면을 입수해 밤새도록 들여다보았다. 병원의 모든 방에는 고유 번호가 매겨져 있었다. 그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홍세이코파카올이라는 숫자를 찾아보았지만 그런 번호를 가진 병실이나 연구실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는 좌절하며 도면을 덮으려던 순간 도면의 가장 아래쪽 지하층의 보일러실과 창고 구역을 표시한 작은 부분을 발견했다. 그곳에는 공식적인 방 번호 대신 관리의 편의를 위해 직원들만 사용하던 작은 식별 번호들이 적혀 있었다. 그리고 그중 하나에 희미하게 B-SAP-8이라고 적혀 있었다. 다시 장면은 1996년으로 돌아간다. 이서연은 고민 끝에 최현석에게 의료사고의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했다. 그녀는 그를 존경했지만
생명을 다루는 의사로서의 양심을 저버릴 수는 없었다. 최현석은 회의와 협박을 번갈아가며 그녀를 설득하려 했다. 서연아, 이건 우리 모두를 위한 일이야. 너의 미래, 나의 미래가 걸려 있어. 하지만 서연은 단호했다. 이건 미래가 아니라 한 사람의 목숨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녀의 확고한 태도에 최현석의 표정에서 온기가 사라졌다. 그의 눈빛은 이성을 잃은 분노로 번뜩였고 그는 서연의 팔을 거칠게 움켜쥐었다. 그 순간 서연은 자신이 존경하던 스승이 아니라 낯선 괴물을 마주하고 있음을 깨달았다. 박 형사가 B-side 열엇이라는 단서에 집중하고 있을 때 그의 사무실 전화벨이 울렸다. 발신자 표시 제한 번호. 수화기 너머에서는 잔뜩 겁에 질린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그는 5년 전 병원에서 시설 관리인으로 일했다고 자신을 소개했다. 그는 서연이 실종된 날 밤 최현석 과장이 지하 보일러실 근처에서 급한 보수 공사가 필요하다며 야간 근무자들을 불렀던 이상한 일을 기억해냈다. 당시에는 그냥 지나쳤지만 유해가 발견되었다는 뉴스를 보고 아무래셔도 이상해서 연락했다는 것이었다. 그는 신원이 밝혀지는 것이 두렵다며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렸지만 이 제보는 박 형사의 확신에 불을 지폈다. 익명의 제보와 삐삐 메시지는 하나의 장소를 가리키고 있었다. 지하 보일러실 옆 B-사파르웰이라고 불리던 작은 창고, 바로 이서연의 유해가 발견된 바로 그 장소였다. 모든 조각들이 서서히 맞춰지고 있었다. 최현석은 서연을 살해한 후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긴급 보수 공사라는 명목으로 사람들을 동원했고 시신을 창고 벽 안에 넣고 콘크리트로 막아버렸던 것이다. 삐삐의 공사 보드 메시지는 아마도 서연이 마지막 순간 자신이 갇히게 될 장소를 필사적으로 누군가에게 알리려 했던 마지막 신호였을 것이다. 박 형사는 온몸에 소름이 돋는 것을 느꼈다. 진실은 생각보다 훨씬 더 끔찍하고 잔인했다. 한편 죄책감에 시달리던 김민지는 마침내 용기를 내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남편과 아이들이 잠든 깊은 밤 다락방으로 올라가 낡은 상자 하나를 꺼냈다. 그 안에는 5년 전 서연이 실종된 직후 그녀의 사물함에서 몰래 빼돌렸던 서연의 작은 일기장이 들어있었다. 당시에는 최현석이 두려워 차마 경찰에 제출하지 못하고 숨겨두었던 것이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일기장을 넘겼다. 그곳에는 최현석과의 비밀스러운 관계, 그의 의료사고에 대한 고뇌, 그리고 그에게 진실을 밝히라고 요구하기로 결심했던 날의 기록이 생생하게 적혀 있었다. 이것은 최현석을 무너뜨릴 수 있는 결정적인 증거였다. 박 형사는 다시 최현석을 찾아갈 준비를 하고 있었다. 이번에는 빈손이 아니었다. 비록 정황 증거들이었지만 삐삐 메시지, 익명의 제보, 그리고 병원 공사 기록의 부재 등은 최현석을 정면으로 겨누고 있었다. 그는 최현석의 완벽한 가면을 벗겨낼 예리한 칼날을 갈고 있었다. 그는 최현석이 자신의 명성과 권력을 이용해 모든 증거를 묻어버리고 5년 동안 완벽한 인생을 살아왔다는 사실에 참을 수 없는 분노를 느꼈다. 이것은 단순한 수사가 아니었다. 사회적 지위라는 갑옷 뒤에 숨어 한 인간의 삶을 무참히 짓밟은 악마에 대한 단죄의 시작이었다. 바로 그때 박 형사의 휴대전화가 울렸다. 화면에 뜬 이름은 김민지였다. 박 형사는 잠시 숨을 고르고 전화를 받았다. 수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김민지의 목소리는 여전히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이전에는 없었던 단호한 결심이 서려 있었다. 형사님, 제가 드릴 말씀이 있어요. 서연이의 일기장이에요. 그 한마디에 박 형사는 모든 것이 끝났음을 직감했다. 5년간 굳게 닫혀있던 진실의 문이 마침내 열리기 시작한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괴물의 심장부에 마지막 비수를 꽂는 일뿐이었다. 최현석은 자신의 병원 원장실에서 야경을 내려다보며 와인을 음미하고 있었다.
그는 박진우라는 성가신 형사가 주변을 맴도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5년 전에도 그랬듯 시간은 자신의 편이라고 믿었다. 증거도 증인도 없었다. 그는 이미 모든 흔적을 완벽하게 지웠다고 자부했다. 하지만 그는 한 가지를 간과하고 있었다. 바로 인간의 죄책감이라는 변수였다. 김민지의 전화 한 통과 낡은 일기장 하나가 그의 견고한 성을 무너뜨릴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될 것이라고는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의 평화로운 밤은 곧 끝을 고하고 있었다. 박 형사는 김민지로부터 일기장을 건네받았다. 낡고 손때 묻은 일기장에는 앳된 글씨체로 이서연의 감정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최현석에 대한 존경과 사랑, 그리고 배신감과 공포. 마지막 페이지에는 만약 내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최현석 과장을 의심해줘 라는 문장이 유서처럼 적혀 있었다. 박 형사는 일기장을 덮고 눈을 감았다. 이것으로 모든 준비는 끝났다. 이제 그는 5년 전의 실패를 만회하고 차가운 벽 속에서 홀로 잠들어야 했던 한 젊은 영혼에게 마침내 안식을 선사해야 했다. 그의 발걸음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최현석의 병원으로 향하고 있었다. 이처럼 복잡하게 얽힌 사건의 실마리가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긴장감은 최고조에 달하고 있습니다. 진실을 눈앞에 둔 박 형사와 자신의 성이 무너지는 것을 모르는 최현석, 이들의 대결이 어떤 결말을 맞을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과연 최현석은 자신의 죄를 순순히 인정할까요? 여러분의 이론을 댓글로 공유해 주시고 이 흥미진진한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와 공유를 잊지 마세요. 여러분의 반응이 저희가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데 큰 원동력이 됩니다. 이제 곧 모든 것이 밝혀질 클라이맥스로 달려갑니다. 박진우 형사가 최현석의 원장실 문을 열었을 때 그는 창밖야경을 감상하며 여유롭게 와인잔을 기울이고 있었다. 박 형사의 등장에도 그는 놀라지 않았다. 오히려 성가신 불청객을 대하는 듯한 오만한 미소마저 머금고 있었다. 박 형사님, 이 늦은 시간에 무슨 일이십니까? 내 인내심을 시험하러 오신 겁니까? 그의 목소리에는 권력자의 여유와 상대를 얕보는 경멸이 동시에 묻어났다. 박 형사는 대답 대신 묵묵히 그의 책상 앞으로 다가가 섰다. 둘 사이에는 팽팽한 긴장감이 흘렀다. 한쪽은 진실을 밝히려는 집념으로, 다른 한쪽은 거짓을 지키려는 교만으로 가득 찬 채 마지막 대결의 서막이 올랐다. 박 형사는 준비해온 증거들을 하나씩 책상 위에 올려놓듯 말로써 최현석을 압박하기 시작했다. 5년 전 이서연 간호사가 실종된 날 밤 병원 지하 보일러실 옆 창고에 아무런 계획에도 없던 긴급 보수 공사가 있었습니다. 원장님의 직접적인 지시로 말이죠. 최현석의 미간이 미세하게 찌푸려졌다. 박 형사는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이서연 씨의 유품에서 발견된 삐삐, 마지막 메시지는 공른 파라윌이었습니다. 공교롭게도 그 창고를 직원들이 부르던 번호더군요. 최현석은 허수음을 터뜨리며 그 모든 것을 우연의 일치와 억지 추측으로 치부하려 했다. 하지만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여유롭지 않았다. 그의 견고한 성에 첫 번째 균열이 생기고 있었다. 최현석이 모든 것을 부인하며 교묘한 말로 빠져나가려 할 때 박진우 형사는 마지막 카드를 꺼내들었다. 그는 품속에서 낡은 분홍색 일기장 하나를 꺼내 최현석의 고급스러운 원목 책상 위에 조용히 올려놓았다. 그 순간 최현석의 세상이 멈췄다. 수많은 학위증과 상패보다도 작고 초라한 그 일기장이 그의 숨통을 조여왔다. 그의 눈동자가 지진이라도 난 듯 격렬하게 흔들렸다. 5년 동안 완벽하게 숨겨왔다고 믿었던 과거의 망령이 이서연의 영혼이 담긴 그 일기장을 통해 그의 눈앞에 나타난 것이다. 그는 간신히 평정을 되찾으려 애썼지만 이미 그의 완벽한 가면은 산산조각 나 있었다. 박 형사는 일기장의 마지막 페이지를 펼쳐들고
차갑고 낮은 목소리로 그 내용을 읽어 내려가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진실을 외면할 수 없다. 최현석 과장님의 의료사고를 알고 있다. 내일 그를 만나 모든 것을 바로잡으라고 말할 것이다. 나는 그를 존경했지만 생명보다 소중한 것은 없으니까. 만약 나에게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건 결코 우연이 아닐 것이다. 이서연의 목소리가 마치 원장실 전체에 울려 퍼지는 듯 했다. 그것은 죽은 자가 보내는 마지막 경고이자 산자의 죄를 고발하는 서늘한 외침이었다. 최현석은 귀를 막고 싶었지만 그럴 수 없었다. 목소리는 그의 영혼을 직접 파고들었다. 닥쳐! 마침내 최현석은 이성을 잃고 폭발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책상 위에 일기장을 향해 손을 뻗으며 짐승처럼 포효했다. 그 여자는 망상에 빠져 있었어. 나를 맹목적으로 따르다가 받아주지 않자 내 인생을 망치려고 협박했던 스토커일 뿐이라고. 그의 입에서 쏟아져 나온 말들은 더 이상 존경받는 의사의 품이 있는 언어가 아니었다. 그것은 궁지에 몰린 범죄자의 비겁한 자기 변명이었고 동시에 자신의 범행을 자백하는 것과 다름없었다. 그는 이서연의 인격을 모독함으로써 자신의 죄를 덮으려 했지만 그럴수록 그의 추악한 본성만 더욱 선명하게 드러날 뿐이었다. 그의 광기, 어린 외침과 함께 1996년의 그날 밤이 섬광처럼 되살아났다. 지하의 차갑고 축축한 창고, 이서연은 마지막으로 최현석에게 자수하라고 설득하고 있었다. 과장님,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어요. 진실을 밝히고 용서를 구하세요. 하지만 최현석의 귀에는 그 말이 자신의 성공적인 인생을 끝내려는 사형 선고처럼 들렸다. 그의 얼굴에서 애원과 설득의 표정이 사라지고 차가운 분노가 그 자리를 대신했다. 그는 서연에게 다가가 그녀의 뺨을 세차게 내리쳤다. 비명을 지를 틈도 없이 서연의 몸은 힘없이 뒤로 밀려났고 그녀의 머리가 차가운 콘크리트 벽 모서리에 끔찍한 소리를 내며 부딪혔다. 서연은 그 자리에서 즉사했다. 최현석은 자신의 손으로 벌어진 일에 잠시 만견자실했지만 그 공포는 곧 냉정한 계산으로 바뀌었다. 그는 자신의 경력이, 인생이 이대로 끝날 수 없다고 생각했다. 그때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이 바로 옆에서 진행 중이던 벽의 보수 공사 현장이었다. 순간 악마적인 생각이 그의 머리를 스쳤다. 그는 즉시 인부들에게 다른 곳에 문제가 생겼다고 거짓말을 해 돌려보냈다. 그리고는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축 늘어진 서연의 시신을 끌어다가 아직 굳지 않은 벽의 틀 안으로 밀어넣었다. 그는 자신의 비밀이 영원히 묻힐 것이라 믿으며 그 위로 시멘트가 덮이는 것을 무표정하게 지켜보았다. 다시 2001년의 원장실, 모든 것을 쏟아낸 최현석은 허탈하게 의자에 주저앉았다. 5년 동안 그를 지탱해 온 거짓과 위선의 성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렸다. 그는 더 이상 저항하지 않았다. 박진우 형사는 경멸이나 승리감이 아닌 지독한 허무함이 담긴 눈으로 그를 내려다보았다. 길고 길었던 추적이 마침내 끝을 맺는 순간이었다. 박 형사는 차갑게 식은 목소리로 하지만 또렷하게 말했다. 최현석 선생, 1996년 10월 17일 이서연 간호사를 살해하고 그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당신을 긴급 체포합니다. 그의 손에 은색 수갑이 채워지는 소리가 적막한 원장실을 가득 메웠다. 의료계의 성자로 불리던 최현석 원장의 체포 소식은 사회 전체에 거대한 충격파를 던졌다. 그의 범행이 언론을 통해 상세히 보도되자 사람들은 존경과 신뢰라는 가면 뒤에 숨겨진 추악한 진실에 경악했다. 한때 생명을 살리는 그의 손이 생명을 앗아갔고 그의 높은 사회적 지위는 진실을 묻기 위한 방패막에 불과했다는 사실은 대중에게 깊은 불신과 씁쓸함을 남겼다. 그가 쌓아 올린 모든 명예와 권력은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그는 이제 희대의 살인마라는 꼬리표를 단 채 법의 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다.
이 사건은 우리 사회의 가장 밝은 곳에 가장 어두운 그림자가 숨어 있을 수 있다는 서늘한 교훈을 남겼다. 기억의 한편에서는 1996년에 이서연이 영원히 23세 모습으로 웃고 있었다. 그녀는 밤샘 근무에 지쳐 복도에서 졸고 있는 동료에게 자신의 담요를 덮어주고 처음 맞는 주사에 겁먹은 어린아이의 손을 따뜻하게 잡아주던 간호사였다. 그녀는 동료들에게는 든든한 친구였고 환자들에게는 희망을 주는 천사였다. 비록 그녀의 삶은 한 남자의 뒤틀린 욕망에 의해 비극적으로 끝났지만 그녀가 남긴 따뜻함과 진실을 향한 용기는 사라지지 않았다. 그녀는 단순한 살인사건의 피해자가 아니었다. 그녀는 자신의 자리에서 끝까지 최선을 다했던 한 명의 아름다운 인간이었고 그녀의 이야기는 정의가 왜 반드시 필요한지를 모두의 가슴에 깊이 새겼다. 박진우 형사는 며칠 후 김민지를 다시 찾아갔다. 그녀의 얼굴에서는 5년간 그녀를 짓눌렀던 어두운 그림자가 걷혀 있었다. 깊은 슬픔은 여전했지만 그 속에는 한결 편안해진 기색이 비쳤다. 그녀는 박 형사에게 서연의 일기장을 건네지 못했던 지난날을 사과하며 동시에 진실을 밝혀준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표했다. 박 형사는 그저 그녀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려줄 뿐이었다. 그는 그녀의 용기가 없었다면 진실은 영원히 묻혔을 것이라고 말했다. 진실을 마주하는 것은 고통스럽지만 그 고통을 이겨냈을 때 비로소 진정한 자유를 얻을 수 있음을 두 사람은 말없이 서로의 눈빛으로 확인하고 있었다. 양지바른 언덕 위 작은 묘비 앞에 이서연의 늦은 장례식이 치러졌다. 5년 만에 딸의 이름을 목 놓아 부르며 오열하는 늙은 어머니의 모습에 장례식에 참석한 모두가 눈시울을 붉혔다. 박진우 형사는 조금 떨어진 곳에서 그 모습을 묵묵히 지켜보았다. 그는 5년 전 딸을 찾아달라며 자신의 손을 붙잡고 애원하던 어머니의 모습을 잊을 수 없었다. 이제야 그는 그 약속을 지킬 수 있었다. 비록 차가운 유해로나마 그는 이서연을 가족의 품으로 돌려보냈다. 묘비에 새겨진 사랑하는 딸 이서연, 이곳에 잠들다라는 문구를 보며 그는 길고 길었던 자신의 임무가 마침내 끝났음을 실감했다. 사건이 종결된 후 박진우 형사는 홀로 철거가 끝나 텅 빈 병원 부지를 찾았다. 허허벌판이 된 그곳에 서서 그는 담배 한 개비를 꺼내 불을 붙여 땅에 내려놓았다. 이서연을 위한 마지막 작별 인사였다. 이 사건은 그의 경찰 인생을 송두리째 바꿔놓았다. 과거의 실패는 속죄와 구원으로, 무력감은 정의에 대한 확신으로 변모했다. 그는 여전히 지쳐 보였고 세상의 모든 악을 막을 수는 없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그는 이제 어떤 어둠 속에서도 진실을 향한 한 줄기 빛을 포기하지 않는 법을 배웠다. 바람이 불어와 그의 낡은 재킷 자락을 세우치고 지나갔다. 콘크리트와 흙더미 그리고 5년이라는 시간 속에 묻혀있던 진실은 결국 세상 밖으로 나왔다.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말한다. 진실은 때로 나약하고 쉽게 짓밟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생명력은 결코 사라지지 않는다고. 누군가의 양심의 낡은 일기장에 혹은 잊히지 않는 기억 속에 씨앗처럼 남아있다가 가장 예상치 못한 순간에 단단한 현실의 벽을 뚫고 싹을 틔운다. 박진우 형사는 어둠이 내린 도시의 불빛 속으로 천천히 걸어갔다. 세상에는 아직도 수많은 벽 속에 갇힌 진실들이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 진실들을 향한 누군가의 집요한 발걸음 또한 결코 멈추지 않을 것이다.